어릴 적 우리 집은 참 지독하게도 가난했어요. 처음엔 달동네 꼭대기에서 살았고 그 뒤로는 주택가 1층 단칸방을 옮겨 다니며 지냈죠. 비좁고 햇빛 잘 안 드는 방이었지만 그게 우리에겐 세상의 전부였거든요. 짐을 싸서 이사 다니는 일이 익숙했고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는 것도 늘 제 몫이었어요. 겨울이면 고장난 보일러 대신 서로의 언발을 비벼가며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잦았고요. 친구들이 학원 가방을 메고 종종 걸음 칠 때 저는 동네 구멍가게를 돌며 빈병을 모아야 했네요. 용돈이란 말 자체가 낯선 말이었고 학교 급식에서 남은 멸치볶음을 몰래 챙겨오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요. 우리 형편의 외식은 무슨 밥이나 먹어.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어머니는 늘 쪽잠을 자며 봉제 공장에서 일했고요. 아버지는 일용직을 전전했고 술에 찌들어 들어오는 날이면 어머니와 말다툼이 그칠 날이 없었죠. 결국 중학교 졸업 무렵 아버지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날 이후 저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학은 생각도 하지 않았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필요했거든요. 20살 봄,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발을 들였어요. 처음엔 마트에서 상자를 나르는 아르바이트였는데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새벽 4시에 눈을 떠야 했지만 힘든 내색 없이 묵묵히 일했네요. 야, 넌 손이 빠르다. 건어물 쪽 한번 해볼래? 마진이 좋아. 잘하면 너도 나중에 좌판 하나 가질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죠. 건어물은 냉장이 필요 없고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손님들 지갑도 쉽게 열리는 품목이었거든요. 그 길로 저는 건어물 도매상 밑으로 들어갔어요. 새우, 멸치, 오징어, 다시마 품목별 시세를 외우고 포장법을 익히고 손님 응대까지 닥치는 대로 배웠고요. 처음엔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손에 쥐는 건 8만 원. 그래도 저는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한 달에 도통비와 식비 외엔 10원도 쓰지 않았어요. 자취방도 지하 단칸방. 저녁은 시장 뒤편에서 5,000원짜리 백반으로 때웠고요.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살았지요. 30살에 드디어 시장 한편에 제 이름으로 된 가게를 냈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 철저하게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죠. 10원 하나까지 적는 꼼꼼함에 주변 상인들이 머무하네 할 정도였지만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돈은 절대 날 배신하지 않아. 사람은 몰라도 돈은 나한테 정직하거든. 이 말이 제 좌우명이었거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우선 상가 건물 한 채와 30평대 아파트를 장만했고 대출 없이 모든 걸 현금으로 처리했고요. 주변 사람들은 대단하다 했고 저는 그럴수록 더욱 지갑을 꽉 닫았네요. 그런 제 짠돌이 성향의 아내의 지혜는 늘 불만이었어요. 집안엔 15년 넘은 가전제품들이 가득했고 침대와 가구는 20년이 다 되어 갔거든요. 여보, 우리 이번에 이사 가면 가전제품이라도 새로 교체하면 안 될까? 고장도 안 났는데 왜 바꿔? 그럼 냉장고라도. 요즘 저런 냉장고 쓰는 집이 어디 있어. 전기세가 더 나올 거야, 아마. 그럼 내후년에 바꾸자. 아내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가족들 배 안 굶기고 좋은 집에 살게 해준 남편이라 참고 살 수밖에 없었죠. 상가 건물까지 있으니 어디 가면 사모님 소리도 듣곤 하였으니깐요. 그러다 하루는 처제 지영에게 연락이 왔어요. 강원도 쪽에 펜션을 예약했는데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되었다며 저희 대신 다녀오라는 것이었죠. 자기야, 우리도 여행 한번 다녀오자. 가족 여행을 언제 다녀왔는지 기억도 안 나. 일주일 내내 이어진 아내의 잔소리에 저는 마지못해 수락했네요. 짐을 챙겨 막상 강원도에 도착하니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바다까지 보니 기분이 절로 좋아지더라고요. 횟집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엔 삼겹살로 바비큐 파티를 했죠.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웃고 떠들며 참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아내는 하루만 더 있자고 하더군요. 자기야, 하루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돼? 요즘 1박으로 여행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최소한 2박은 해야 여행 온 기분이 나잖아. 하지만 저에게 1박에 20만 원이 넘는 숙박비는 너무나 아까웠어요. 뭔 소리야. 1박이라도 2박한 것처럼 실컷 놀다 가면 되지. 자, 서두르자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에 구경이라도 더 하고 바닷가에서 물놀이라도 실컷 해. 그렇게 쉼없이 다음 날을 보냈죠. 그리고 저녁까지 먹고 집으로 차를 몰았고요.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며 놀았더니 아내와 딸 수연은 차에 타자마자 골아떨어졌어요. 그래, 실컷 놀았으니 됐지 뭐. 저는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네요. 그런데 그만 졸음운전을 하고 만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캄캄해진 시야. 중앙선을 침범한 차는 그대로 뒤집혔고 뒤이어 따라오던 차에 들이받쳤죠. 아내와 딸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지요. 다 제 잘못이었어요. 아내가 하루만 더 있다 가자. 이런 데서는 좀 쉬었다 가야 하는 거야. 라고 했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깟 하루 숙박비가 아까워 무리하게 운전대를 잡은 탓에 이런 끔찍한 불상사가 생기고 만 것이었죠. 장례식장에서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20년간 함께한 아내와 16년간 키운 딸을 한 번에 잃은 충격이었거든요. 장모님과 처제 지영이 모든 장례 절차를 대신 처리해야 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이미 산 사람이 아니었죠. 가게에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술만 마셨어요. 거실 바닥에는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녔고 집안은 점점 폐허가 되어 갔네요.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저는 매일 밤 아내와 딸의 사진을 보며 울부짖었어요. 그깟 돈 몇 푼 아끼려다 가족을 죽인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지혜야, 수연아, 아빠가 미안해. 매일 밤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사과했지만 대답은 없더라고요. 집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차가워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제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고요. 제대로 먹지 않아 몸무게가 10kg 이상 빠졌고 머리카락과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집안은 빈 술병과 음식 찌꺼기, 곰팡이 냄새로 진동했어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지? 가족이 없는 삶에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었네요.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도 들었고요. 그때 장모님이 찾아오셨어요. 딸과 손녀를 잃은 슬픔을 견디고 있었지만 사위의 상태가 걱정되어 찾아오신 것이었죠. 박서방, 문 좀 열어보게. 장모님의 목소리에 저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어요. 제 모습을 본 장모님은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박서방, 이게 무슨 꼴이야? 지혜와 수연이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어머니, 저는 이제 살 이유가 없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지혜와 수연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하지만 저는 이미 삶의 의지를 잃은 상태였어요. 장모님은 혼자서는 저를 돌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둘째 딸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지영아, 내 형부가 이상해.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지영은 최근 8년간의 결혼 생활을 남편의 외도로 정리하고 이혼한 상황이었어요. 언니와 조카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들려온 형부의 소식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엄마, 제가 가서 형부 돌볼게요. 다음 날, 지영이가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는 충격의 말을 잃었더라고요. 거실은 쓰레기장과 다름없었고, 저는 소파에서 의식을 잃은 듯 누워 있었으니깐요. 형부, 이게 뭐예요? 언니가 보면 얼마나 속상해 하겠어요. 지영의 말에 저는 눈물만 흘렸네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깟 돈 때문에. 형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고는 사고잖아요. 지영은 저를 다독이며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고요.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닦자 빈 술병만 수십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녀는 억지로 저를 일으켜 샤워를 시키고 마트에서 장을 봐와 간단한 죽을 끓였어요. 형부, 이것만이라도 드세요. 저는 지영이가 끓여준 죽을 몇 숟가락 떠먹었죠. 일주일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어요. 형부, 내일부터 제가 매일 올게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영아, 내 생활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지금은 형부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저도 이혼하고 쉬고 있던 중이라 크게 할 일도 없는 거려. 그래. 암튼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쵸. 형부 생각해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그러니깐 나중에 저한테 잘해주셔야 해요. 그래. 다음 날부터 지영은 매일 저희 집을 찾아와 집안을 정리하고 식사를 준비했어요. 저는 여전히 술을 마셨지만 조금씩 음식도 먹기 시작했고 일주일이 지나자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반년 가까이 지영은 매일같이 제 집을 찾아와 빨래하고 청소하고 맡긴 일을 정성껏 챙겼어요. 아침이면 따끈한 미역국에 밥을 지어놓고 직접 담근 김치를 곁들였죠. 제가 잠에서 깨면 부엌에는 이미 밥 냄새가 퍼져 있었고 부엌에 서 있는 지영의 뒷모습이 보이곤 했고요. 점심엔 간단하지만 영양 가득한 도시락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더라고요. 손편지처럼 메모를 붙여두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형부, 점심 꼭 챙겨 드세요.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그런 메모 한 장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네요. 저녁 무렵엔 다시 집에 들러 국을 데우고 반찬을 덜어 상을 차렸어요. 바닥에 쭈그려 앉아 김치찌개를 끓이던 지영의 손길은 섬세했고 수저 하나까지 가지런히 놓는 모습은 누가 봐도 가족을 위한 사랑 그 자체였죠. 마치 남편을 돌보는 아내처럼 지영은 지극정성으로 저를 챙겼고 그 정성은 하루하루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처음엔 그저 미안함과 고마움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존재 자체가 커다란 위안이자 삶의 중심이 되어가더라고요. 저는 아침마다 지영이가 만든 반찬으로 밥을 먹고 점심엔 도시락을 챙겨가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녁엔 다시 돌아온 지영과 함께 따뜻한 밥상에 마주 앉아 하루를 정리했고요. 그 밥상 위에는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사람 냄새가 놓여 있었네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조용히 밥을 먹던 중이었어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지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죠. 지영아, 이제 너 없으면 나 혼자 못 살 것 같아. 지영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춰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소리 없이 웃었어요. 그 웃음엔 놀라움과 동시에 어쩐지 기쁜 기색도 섞여 있었죠. 정말요? 형부한테 제가 그 정도예요? 저는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가 없었으면 지금 난 아직도 소주병 끌어안고 살고 있었을 거야. 내 덕에 내가 훌을 털고 일어나서 가게 일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다시 사람같이 지내고 있잖아. 다 지영이 덕이지. 지영은 괜히 부끄러워져서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음을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에겐 그저 고맙고 또 고마웠네요. 잠시 후 저는 조심스레 다시 입을 열었죠. 그래서 말인데 처제가 일도 제쳐두고 날 이렇게 도왔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지영이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어요. 제 눈빛은 단호했고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처제도 이혼하고 혼자 지낼 거면 생활비도 필요하고 일도 해야 할 텐데. 그래서 말인데 내가 한 달에 수고비로 500만 원씩 줄 테니까 앞으로도 하던 대로 우리 집 살림을 맡아주면 어떨까?
지영은 깜짝 놀란 듯 눈이 동그래졌어요.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죠. 형부,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형부 도운 얘기 들으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또 한편으론 감동받았는지 몰라.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지영은 손사래를 쳤어요. 그래도 형부한테 돈 받는 건 좀 그래요. 전 진짜로 걱정돼서 그리고 언니 목까지 돌봐드리는 마음으로 했던 건데 뭐가 그래.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주고받는 게 뭐 창피한 일이냐.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는 거고. 나한텐 어쩌면 처제가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어. 그리고 말이야. 이 큰 집 살림을 내가 혼자 할 수는 없잖아. 도우미 부르려 해도 믿음 가는 사람도 없고. 그 일을 처제가 하면 더 좋잖아. 내 가족이니까. 지영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가엔 살짝 눈물이 맺혔더라고요. 정말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형부.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감사하긴 내가 더 감사하지. 그래도 내가 인복이 있나 봐. 장모님도 그렇고 처제도 그렇고 이렇게 마음 써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됐어. 앞으로는 처제랑 장모님 보며 살려고.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저도 앞으로 엄마랑 형부 보면서 살게요. 저희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봐요.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래요, 형부. 이제는 안 좋았던 일들은 다 잊고 웃으면서 지내요. 그래, 그러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엔 해가 지고 따뜻한 주황빛이 거실을 물들였죠. 이제는 고통과 상실만이 가득하던 집이 아니라 새로운 온기와 희망이 피어나는 집이 되려 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지영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제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가게 일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고 틈틈이 동네 헬스장에 가서 가볍게 운동도 했죠. 예전 같았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었거든요. 저는 한때 모든 걸 놓아버린 채 사람 꼴이 아니게 지냈던 시간을 떠올리며 가끔 지영이에게 말했어요. 지영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끝장이었을 거야. 고마워. 지영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형부도 저한테 밥 주고 집 주고 매달 용돈까지 주잖아요. 서로 윈윈이지 뭐. 그렇게 반년 가까이 지나자 저는 제법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해 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영이가 무심하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형부, 나 요즘 고민이 하나 있는데. 뭔데? 나 원룸 정리하고 여기 들어와 살까 하는 생각. 저는 잠시 젓가락질을 멈췄어요. 여기, 우리 집에? 응. 어차피 방도 2개나 남잖아. 나 원룸 월세도 아깝고 혼자 지내려니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외롭기도 하고. 저는 망설이며 말했죠. 나야 상관없지. 근데 어른들이 뭐라 하시지 않을까? 다 큰 남녀가 한 집에 사는 거 좋게만 보지는 않을 거잖아. 그러자 지영이가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건 걱정 마. 엄마한테 슬쩍 떠봤거든. 상관없다고 하셨어. 오히려 안심하시더라니까. 형부가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그게 더 걱정이라던데. 저는 피식 웃었네요. 그래? 그럼 내가 딴 여자 만나서 살림 차려도 장모님 용돈은 꼭 챙겨드린다고 전해드려. 걱정하지 말라고. 지영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형부 진짜요? 우리 엄마 그 소리 들으면 엄청 좋아하겠다. 사위도 자식이라지만 기본 도리를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그동안
장모님한테 신세 진 게 얼만데. 내가 드리는 건 당연한 거지. 지영은 진심이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형부, 사실 언니 살아있을 때는 형부 짠돌이라고 엄청 욕했어요. 근데 이렇게 통 큰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이혼한 처제한테 500씩이나 챙겨주고 한 집에 살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죠. 그건 너 언니 몫이기도 해. 언니한테 못 해준 게 한이 돼서 너한텐 야박하게 못 굴겠더라. 지영은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대화는 자연스럽게 마무리됐고 며칠 후 지영은 본격적으로 짐을 싸서 제 집으로 이사해 들어왔네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TV를 보고 설거지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둘 사이에는 조금씩 아주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문제는 사소한 데서 시작됐죠. 지영의 옷차림이었어요. 여름이 다가오며 점점 얇아지는 옷, 헐렁한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 슬리퍼를 끌고 집안을 오가는 모습은 제 눈에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밤마다 함께 치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시간도 문제였어요. 처음엔 서로 힘든 얘기를 나누며 위로하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웃고 떠들며 더 편해졌죠. 웃다가 서로의 눈빛이 잠시 엉켜 있을 때면 저 스스로가 당황스러웠네요. 안 돼, 안 돼. 머릿속으로 100번, 1000번을 되뇌었지만 이미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 여자를 처제가 아닌 여자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지영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듯 보였어요. 제가 야근하고 들어오는 날이면 지영은 저를 기다렸다가 늦은 저녁을 차려줬고 가끔은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고요. 어깨에 닿는 그녀의 손끝에서 이상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마다 저는 몸을 살짝 굳혔네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둘은 평소처럼 맥주를 한 캔씩 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죠. TV에서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출연자들이 서로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흘러나왔어요. 형부는 사랑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영이가 문득 묻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럴 자격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나도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저는 무언가를 느꼈네요. 그녀의 눈빛, 말투, 표정, 전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했고 편안했죠.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죠. 이건 아니라고, 선을 지켜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심장은 그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지영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네요. 문득문득 그녀의 웃음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좋았고 그녀가 옆에 있는 것이 당연한 듯 느껴졌거든요. 그 감정은 결코 형부와 처제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죠. 언젠가는 이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게 두렵고 또 설레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함께 보내고 있던 저는 지영의 표정이 어딘가 무거운 걸 눈치챘어요. 평소엔 밝고 수다스럽던 그녀가 유난히 조용했고 젓가락도 잘 들지 않았거든요. 지영아, 무슨 일 있어? 오늘따라 말이 없네. 지영은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끝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오늘 친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대학 동창들.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반갑긴 했는데 역시나 그 분위기 힘들더라. 왜? 무슨 일 있었는데? 지영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말을 이었죠. 다들 남편 자랑, 애들 얘기, 외제차 샀다. 결혼기념일에 명품백 받았다 뭐 그런 얘기뿐이었어요. 나한텐 남편도 없고 애도 없고 그 사람들 말이 꼭 날 겨냥하는 것 같더라고요. 은근히 무시하면서 장사꾼 형부 뒷바라지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참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형부가 고졸이지만 업장도 있고 건물주라고 돈 잘 번다고 말하면서 해명하기도 애매하고 난 뭐 하는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녀의 말끝엔 서글픔이 가득 묻어 있었는데요. 그러다 지영은 갑자기 소주를 한 병 꺼내와 혼자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저는 말리지 못하고 그녀의 옆에 앉아 한숨만 쉬었죠. 그러다 새벽까지 한잔하게 되었고요. 형부, 나 진짜 재혼해야 하나 봐요. 남자 없이 사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차라리 돈 많은 아저씨 만나서 결혼해버릴까 봐. 나 무시하는 인간들한테 한 방 먹이게. 말을 잇지 못한 지영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흐느낌 속에는 쌓이고 쌓인 자격지심과 외로움, 상처가 뒤엉켜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천히 토닥여 주었네요. 지영은 한참을 울더니 결국 바닥에 몸을 눕히고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녀를 부축해 안아 올렸죠. 술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작고 가벼운 그녀의 몸은 저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졌어요. 안방으로 그녀를 옮겨 조심히 침대에 눕혔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순간부터였어요. 침대 위에 누워 흐트러진 채 잠든 그녀를 바라보던 제 가슴 속 어딘가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거든요. 그녀는 처제였죠. 분명 지혜의 여동생이었고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난 몇 달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함께 밥을 먹고 웃고 기대며 살아온 이 여자가 이젠 단순한 처제로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저는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정신을 다잡고 방을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누워있던 지영이가 벌떡 상체를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와 그대로 제 품에 안겨들었고요. 형부, 가지 마요. 오늘 딱 하루만 저랑 같이 있어줘요. 너무 외로워서 그래요. 진심이에요. 순간 제 온몸이 굳었네요. 지영아, 너 지금 술 취해서 그래. 내일 아침이면 후회할 거야. 정신 차리자. 응? 지영은 고개를 천천히 젓더니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저 술 마셨지만 정신은 멀쩡해요. 진심이에요. 취중진담이라고 하잖아요. 형부랑 함께 있고 싶어요. 지금 너무 외로워요. 누군가한테 안기고 싶고 그런 사람이 형부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죠. 심장이 요동쳤거든요. 마음 한구석에서 그녀를 밀쳐내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품에 안긴 그녀의 체온이 너무도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안 돼. 우리 이러다 큰일 나. 나중에 둘 다 후회하게 될 거야. 지영은 조용히 제 품 안에서 속삭이더군요. 형부는 저 안 좋아해요? 저만 이런 감정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지된 시간 속에서 이성은 경고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죠. 그동안 쌓였던 고마움과 의지, 지영을 향한 애틋한 감정이 억눌려 있던 무언가를 자극하고 있었거든요. 형부, 전 형부가 좋아요. 사람이 좋아요. 이제는 남자로도 좋아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했고요. 저 역시 이성보단 본능에 따르고 만 거예요. 이후 저희 사이를 장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지영이와 함께 진지하게 상의를 한 끝에 이대로의 관계를 숨기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었죠. 아무리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가까워졌다고 해도
이제는 감정이 감정으로만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저희 둘 다 너무 긴장했어요. 장모님은 언제나 올곧고 보수적인 분이셨기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듣게 될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막상 말씀드리자 장모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을 뿐 인내 깊은 한숨을 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앉아있던 장모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죠. 그래. 일이 이렇게 됐으면 이제 와서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바뀔 것도 없겠지. 사실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어. 사람이 가까이 지내면 정이 드는 거야. 그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장모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떨렸어요. 그리고 다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죠. 다만 제발 지혜와 수연이 뭐까지 서로를 아끼며 살아줘. 그 아이들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박서방, 내가 박서방으로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지영이도 조용히 흐느꼈고 저도 손등으로 얼굴을 훔치며 겨우 감정을 억눌렀어요. 감사함, 미안함, 안도감, 슬픔이 뒤섞인 그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기억으로 남았네요. 장모님은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자식 같은 사위와 딸이 함께 살아가겠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장모님은 우리를 응원해 주셨죠. 그런 장모님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 속에 숨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지영이는 더 이상 처제가 아닌 제 삶의 진짜 반려자로 자리 잡아갔거든요. 아침이면 함께 눈을 뜨고 함께 밥을 차리고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가끔은 지혜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으며 그녀를 추억했죠. 장모님도 종종 저희 집에 들르셨고 전보다 얼굴이 많이 편해지셨어요. 수연이가 쓰던 방에는 그녀의 사진과 그림을 모아 작은 공간을 만들었고 지영이는 가끔 수연이 일기장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고요. 우리는 늘 그녀들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어요. 가게 일도 다시 활기를 찾았네요. 전보다 더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려고 노력했고 지영은 가끔 가게 일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녀는 장부 정리나 간단한 계산을 도맡아 해주며 제 곁을 지켰고 가게에 오는 단골 손님들도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반갑게 바라보더라고요. 이제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인 듯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이나 바닷가로 나들이를 가기도 해요. 한때는 그저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던 제 인생이 다시금 햇살이 드는 창가처럼 따스해졌거든요. 지영이와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만 머무르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기억하고 가끔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죠. 지혜와 수연이 우리 곁에 없다는 슬픔은 여전히 마음속에 존재하지만 그들의 몫까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매달 장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빠뜨리지 않아요. 그건 단지 돈이 아니라 제 인생을 함께 버텨준 가족에 대한 도리이자 고마움의 표현이니까요. 장모님은 가끔 웃으며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걱정 없어. 박서방은 지혜보다도 더 든든한 사위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짠돌이로 살아가지 않기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삶을 살기로요. 밤이면 지영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보면 어느샌가 그녀가 제 어깨에 기대곤 해요. 그럴 때면 저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죠. 사랑이란 게 꼭 젊은 날의 불같은 감정만은 아니란 걸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슬픔을 나누고 아픔을 위로하며 서로를 지탱해주는 마음이 진짜 사랑임을 알게 됐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니, 우리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 자주 웃어요. 그리고 매일 밤 지혜와 수연이의 사진 앞에 앉아 말하죠. 지혜야, 수연아, 잘 지내지? 아빠는 오늘도 잘 살고 있어. 지영이랑 할머니랑 우리 잘 지내고 있어. 너무 걱정 말고 하늘에서도 우리 지켜봐줘. 사랑해. 늘 보고 싶고 미안하고 고마워. 그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다시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움과 사랑, 후회와 다짐을 품고 내 곁의 사람들과 함께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갑니다.